네. 자, 3월, 6월, 9월은 이제 중요한 입시 전략에서의 분수령입니다. 첫 번째 3월 때는 이제 1학기 내신 과연 챙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한마디로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것이 3월이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시 전형을 쓰든, 이 학생이 논술을 쓰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쓰든 학생부 교과를 쓰든 수시 지원 전략 가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9월까지 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3주 포함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평 결과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을 실제로 수립하게 됩니다. 9월 평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내로 바로 수시 지원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자, 일단 전년도 6월 모의평가랑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69, 6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작년도 비중으로만 보자면 작년도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로만 보면 올해 N수생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N수생들이 작년에 일반적인 N수생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의대 증원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킬러 출제 기조가 계속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 N수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스카이 자연계 신입생들 중에서 68.1%나 되는 숫자가 실제로 의대에 실지원해 볼 수 있는 권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28.6%인데 이거는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스카이 졸업생이나 아니면 스카이 현재 재학생 등의 이제 고학력 졸업생들, 고학력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일을 하다가 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의대를 가겠다고 수능을 다시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탐 선택 유불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해소가 됨에 따라 가지고 사탐 과탐 선택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소하게, 미세하게 이제 과탐이 조금 더 높은 현상을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요즘 속된 말로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죠. 이 유불리가 해소됨에 따라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유평 결과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영어, 수학 공통 과목에서 불수능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정시 성패는 탐구에서 갈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국어도 해라, 영어도 해라, 수학도 해라, 탐구도 해라 다 하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입시 전략에 대한 건데요. 올해처럼 조금 입시가 불안할 때는 외길 정시 파이터,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정시로만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공통 과목에서 불수능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평가원이 수능을 낼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변별력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한 수능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아무리 들어온들 이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수능은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평가원의 기조였는데요. 선택 과목 유불리가 최소화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수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요행이 없는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과탐, 사탐에서 각각 이제 고학력 자연계 N수생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들을 분류를 해뒀고요. 이거에 따른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부분의 의치한약수, 이번에 고학력 N수생들이 노리는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과탐이 필수인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들으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학력 N수생이 들어온다 한들 사실상 이 N수생들은
수능을 조금 떠난 지 조금 된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국어에서 딱히 고학력 N수생들에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국어를 잘했다 그러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에 유형에 대한 친밀도가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어에서 고학력 N수생들이 유리한 점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학력 N수생들이 유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는데요. 화작뿐만 아니라 언매에서 매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매에서 매체,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상향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죠. 수학에서 미적이랑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대를 다니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수생들이 유리한 과목들은 이거는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야 그래야만 우리 지금 현역생들이 깔려 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수1, 수2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적이랑 기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갔을 때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로그 함수나 지수함수, 수열 이런 부분에서 고난이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절대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적과 기하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역시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스킬과 유형 친밀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수능 공부를 손에 놓은 지 조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다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딱히 유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도 컨설팅을 하나 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사탐으로 바꿀까 물리로 바꿀까 물리를 그냥 유지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6월 모의평가 물리 점수는 25점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과연 광운대 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랑 물리를 붙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한양대 정도를 노리는 학생입니다. 본인의 그 희망사항으로는요. 근데 이 학생이랑 광운대 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랑 물리에 대해 가지고 서로 실력을 겨뤄본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유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탐 역시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하락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3월이랑 6월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 확연하게 6월 모의평가가 더 어렵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 확정 등급 컷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 전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미적분입니다. 근데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실제로 등급 컷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N수생들이 들어왔어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이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지만 확연하게 어렵게 나왔지만 등급 컷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이 빈 부분들을 그 N수생들이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3월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난이도가 공통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최상위권 난이도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6월이 됐을 때 공통에서 최상위권 난이도가 5개 그리고 전체에서 미적분입니다. 전체에서 최상위권 난이도가 5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미적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올해 정시의 성패는 탐구 과목에서 갈릴 예정입니다. 자, 수능 응시 과목에 대한 지원 자격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들도 일부 가산점을 잃긴 하겠지만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치한약수 학생들은 논외인 게요. 의치한약수를 지망한 학생들은 미적, 기하,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의 필수 응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의치학습을 노린다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든 아니면 원해서든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탐구 과목의 정시 반영 점수는 대부분이 변환 점수나 백분위입니다.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쓰는데요. 그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변환 점수랑 백분위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변환 점수가 무엇의 변환 점수냐? 백분위 변환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백분위가 떨어진다면 그런 경우가 많죠. 탐구가 너무 쉽게 나왔을 경우에 분명히 나는 5점을 틀렸는데 3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만일 이게 물수능이다 3등급이 떠도 그래도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수능 국어에서 너무 국어가 쉽게 나와서 94점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94점 3등급 맞아도 다른 과목 잘 보면 충분히 스카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랑 표준 점수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백분위 점수랑 변환 점수를 이용하고 변환 점수가 사실상은 백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백분위를 잘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영 점수가 확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바로 많은 이과 학생들이 올해 사탐런을 선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요 대학들 중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고대, 홍익대, 숙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탐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사탐을 이수해도 그래도 이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기계공학과 얘기를 드렸는데 생윤, 윤사를 해도 이 친구 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기계공학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안 됐습니다. 물론 가산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변환 표준 점수가 3% 가산이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고려해서 과탐 변환 표준 점수를 가산한다. 나머지들도 다 가산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거. 이 가산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연대의 작년 기준으로 연대의 탐구 변환 점수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물리 1의 2등급 컷이 백분위가 88이었어요. 백분위가 88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셨을 때 변환 점수가 63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산점이 3%가 들어가요. 그러면 64.89점이 되고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93에서 백분위 92에서 93 정도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탐에서 백분위가 92에서 93 정도 맞으면 이거는 물리에서 백분위가 88점 맞는 거랑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탐으로 환산하면 사회문화 2등급 중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수능의 사회문화 등급 컷이 이제 만일 원점수가 43에서 44점이었을 때 이거는 물리에서 42점을 맞은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목마다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이제 1등급 컷이 50이 나와요. 그리고 1등급 컷이 50이 나오는데 근데 또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탐런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로스는 한 0.5에서 1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만일 내가 과탐을 아무리 해도 5등급 이상 못 올라간다. 내가 봤을 때 과탐 물리에서 나의 최종 스코어는 5등급일 것 같다. 할 때 그때 만일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3등급만 맞을 수 있어도 물리 5등급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아무리 해도 5등급 이상 안 올라간다 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사탐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사탐이 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물론 과탐보다 사탐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 것들 외우면 비교적 성적을 따기가 쉬운 과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탐런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미 사탐런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탐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보통 2등급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대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으로 바꿨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탐에서 생각보다 상위권 누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잘하는 이과생들이랑 원래 잘했던 문과생들이랑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탐에서도 두껍게 위에 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과탐보다 높은 사탐 점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생윤이 되게 쉽다고들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과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윤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탐구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번처럼 정시가 조금 불안할 때, 특히 이제 탐구 과목에서 불안해버리면 이건 전반적인 입시가 다 불안해지는 꼴이 나옵니다.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 어차피 정시만 할 거예요 하면 저는 그랬어요. 그래, 정시 열심히 해보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외길 정시 파이터들은 조금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조금 외길 정시 파이터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어요. 극상위권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정시 미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카이스트 석사, 그 친구가 이번에 의체학력수를 떨어졌다고 해서 서울대를 갈까요? 서울대 학사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친구는 휴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스카이 재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체학력수 떨어지면 또다시 자기네 학교에 다시 지원을 할까요? 지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상위권 대학, 여기에서부터 펑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펑크가 어디에 나느냐는 이거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1을 확보를 못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군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학이 국영수 탐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국어가 20% 반영을 하고요. 영어가 10%. 그 다음에 수학 과탐이 이게 35, 35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가져가긴 하는데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이 비등비등한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1 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수학을 그만큼이나 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 과목에서 정말로 점수를 잘 따줘야 되는데, 근데 올해 탐구 과목에서의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의 100분위 불안정성, 국영수는 사실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그 탐구에서 100분위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올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정시만 나는 파보겠다 하는 학생들 응원했어요. 근데 올해는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수시 6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막 3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저는 이 정도 라인 이상 안 갈 거면 전 생 재수할 거예요 하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학종으로 넣어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종으로 넣었을 때 그 라인이랑 본인이 생각을 하는 그 정시 라인이랑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비록 학종이 조금 더 낮은 라인을 형성을 한다고 해도 한번 넣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는 최저 등급만 맞춰도 실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2012년, 2014년 이때는, 물론 2013년은 다소 영어가 살짝 물수능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 간에 있는 그 수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최저 등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면 성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넣어서 최저 등급을 맞춘다 그러면 한 5분의 1 확률로 붙는다 하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올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평 등급을 분석을 해서 학종 지원 전략, 학종을 지금 생각을 하다가 잠시 멈추신 경우에도 이건 해당합니다. 학종 지원 전략이랑 논술 대비 대책 둘 다 수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종만 하시거나 논술만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그 수시 6장에 대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최저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생기부 마무리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를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논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는 최저를 맞춘다면 실질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집니다.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 논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의치한약수 논술이 아니면요. 근데 위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파일을 걔네들 정시만 보는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논술은 상대적으로 최저 맞추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에 대한 최저 등급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 플러스 잘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고요, 대부분의 과목이. 그리고 누군가 N수생들이 들어오면 상대평가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평가인 영어가 올해도 역시 최저 안정 과목 설정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논술을 주전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 합 몇만 맞추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나 최저 맞추고 논술 열심히 해서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1합을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2합, 3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에서 최저 2합 몇, 2합 5, 2합 6 이렇게 맞추려면 최소 3개 과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이거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최저 대책 마련,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쌓고, 제일 중요한 거, 적성 판단입니다. 인문 논술은 학교면 학교대로, 학교마다 유형이 너무나 다르고요. 원하는 답의 수준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내가 어느 학교에 유리한지를 먼저 알아놔야 지금 6월 모의평가 본 결과를 토대로 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때 성적을 가지고 실제로 플랜 A, B, C로 해가지고 최저를 맞춰가지고 어디를 넣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최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논술 범위를 학습해야 됩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논술 범위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논술 범위를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해만 잘 되면, 독해력이 좋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건국대 이상은 확통, 미적, 기하가 다 출제가 됩니다. 중앙대는 미적이랑 기하밖에 출제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중앙대 논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파이널 때 확통이랑 기하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해도 확통이랑 기하의 그 범위들을 파이널 그 1, 2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흡수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일 논술 준비하신다면 논술 출제 범위를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평 이후에 등급 따라서 논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생기부 보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3학년 때 내신을 중간고사 때 잘 안 챙겼다. 기말고사 때라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지금까지 생기부를 잘 안 챙겼다? 지금부터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많이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세특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이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이거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터처블이에요. 학교에서 8월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때까지 선생님 바짓가랑이 붙잡고라도 어느 정도 넣어주고요.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챙기면 안 되고 1, 2학년 생기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철저하게 빌드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올해 되게 큰 이점이 됩니다. 학종에 최저만 맞추면 학종에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도 학종에 최저를 도입하고요. 시립대도 도입하고요. 물론 모든 전형에 다 도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을 고려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처럼 조금 불확실성이 큰 수능에서 최저만 맞췄을 때 정시에서는 요행을 못 노려도 수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요행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정시 플러스 학종이면 문제가 내신이랑 생기부랑 수능에 대한 학습량을 좀 철저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번 총평이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탐구 과목 끝난 다음에 Q&A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국어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구재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어 과목과 관련해서 한 3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정말 사라졌을까?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나라가 국어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때를 계기로 달라진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모평이 반영된 2025년 수능 출제 경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 최다 N수생. 지금 3명 중에 1명꼴로 재수생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역대 최고 이제 수치의 재수생들이 입시에 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빚어지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정말 사라졌을까? 요 기사에서요, 이게 이제 작년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갑자기 이제 출제 당국에서 물리 같은 국어를 수능에서 퇴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고 난이도 문항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작년 수능이죠. 역대급 불국어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초고 난이도 문항을 없앴는데 왜 역대 최고 불국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 어떻게 난이도를 상승시켰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알아볼 건데 난이도의 무게 중심이 독서에서 문학으로 이동했다는 건 원래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독서가 훨씬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근 10년 동안에 일관되게 나타냈던 출제 경향성이었는데 이게 거의 근 10년 만의 변화예요. 문학을 더 어렵게 된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변화였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른 과목 할 때도 이과생의 문과 침공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과생에게 유리한 수리적 계산을 요하는 킬러 문항을 배제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냐?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선지의 함정, 선지 함정 위주의 변별력 강화를 추구했다는 거. 선지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선지를 그냥 자잘하게 뭐 이렇게 좀 꽈가지고 학생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른 경로의 어떤 어려움을 추구했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의 경향성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 모평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 불수능, 불국어 시대의 국어의 경향성이라는 건
추론적, 수리적 요소가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출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의대 지망생이라던가 아니면 이과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수리에서도 테스트를 수리에 대한 거는 수리에서도 할 시간이 있는데 왜 국어에서까지 이런 거를 내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출제 변화를 꾀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사실적 독해를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주방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음식점에서 그 주방장이 갑자기 나는 빨간 국물이 싫다. 흰 국물로 바꿔라. 흰 국물로 바꾸면 근데 좀 너무 싱거워지지 않냐? 너무 쉬워지지 않냐? 그래서 아니다. 흰 국물로 바꿔도 충분히 매운맛을 낼 수 있다. 뭐 청양고추 팍팍, 뭐 마늘 팍팍 이렇게 해서 매운맛을 낼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준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적 독해라는 거는 그냥 정보 확인만 잘해주면 되는, 원래는 기존 수능에서는 2점짜리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독해 요소인데 이런 걸로도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해가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초고 난이도 문항으로 불리던 시절의 킬러 문항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수리 논술을 방불케 하거든요. 특정 이제 숫자 값을 주고 이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A, B, C, D, E 값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여기 이루리 학원에서도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많이 올려준 사례들이 있지만 막 평가원 100점 맞고 막 수능 1등급 맞고 이런 친구들 기억해보면은 이과 친구들이 더 많이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최상위 레벨을 이과 애들이 더 찍기 쉽게끔 초고 난이도 문항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선지를 잘 봐주시면은, 누구의 입장에서 뭐뭐함으로, 뭐뭐 하겠군. 누구의 입장에서 뭐뭐라면 뭐뭐 하겠군. 뭐뭐 입장에서 뭐뭐 하면 뭐뭐 하겠군. 이게 지금 뭐뭐에서 뭐뭐으로 뭐뭐 하겠군. 선지를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영어에서 뭐 의미 정보 단위로 끊어 읽어라 하는데 국어에서도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끊어서 의미 단위로,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 기본적으로 정보 확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줘가면서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번 끊었으면 3가지의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선지가 각각 3번씩 정보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5개 선지니까 3, 5, 15 무려 15개의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출제의 어떤 난이도 상승을 꾀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타일과 이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죠. 이 유형 같은 경우 보면은 오답률이 74%예요. 오답률이 74%대라는 거는 정답률이 20%대라는 거고, 우리가 보통 초고난이도 문항을 분류하는 기준이 오답률 70% 이상이면 초고난이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없앤 대신에 지금 오답률이 50%대 후반이죠. 5, 60%대 오답률을 보이는 준킬러 문항을 쫙 배치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순수 오답률만 보면은 그럼 초고 난이도 없어졌으니까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함정인 게 뭐냐면 얘는 수능에서 한 2-3문제 나오고요. 얘는 한 7-8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들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더 떨어진 건 결국 이 시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때는 이런 문제가 2-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등급 컷 1컷이 94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다 틀려도 나머지가 평이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맞추면 1을 맞출 수 있어요. 1등급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괴물 한 2-3마리만 피하면은 나머지는 되게 쉬운 적들인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정말 이 준킬러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을 잡아먹죠. 문제 풀 때.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얘가. 네, 약간 좀 거머리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큰 몬스터 3개를 없애는 대신에 우리를 자잘하게 괴롭히는 적들, 복병을 곳곳에 숨겨놓은 그런 형태로 출제 방식이 바뀐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커트라인도 더 내려가고,
평균도 폭락하고 이렇게 돼서 역대급 새로운 불국어 시대, 불국어 뭐 시즌 3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모평 기준으로 나타난 경향성을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이거는 출제 당국이 아마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다. 이과의 문과 침공을 막겠다. 국어는 문과 과목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과학기술 경제처럼 이과적인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걸렸다면 이번에는 논리학.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작년 6월 이후부터 일관적으로 나타난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 당국이 꼭 챙겨가는 경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논리학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문과 애들이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과한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부터 국어가 나오냐 그거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과 애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문과 애들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기존 초고난이도 시대에 유행을 했다면 그런 건 없애고 그냥 둘 다 어렵게 하는 제재들로 많이 난이도 있는 문항이 나온다 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전체 수험생들이 다 좀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변별의 축이 뭐 선지에서 지문으로 회귀. 네. 이게 유월평가원에 발견된 변화, 포착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뭐 정부에서 막 국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평가원장도 바뀌고 출제진도 물갈이 되면서 초고 난이도를 없애겠다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난이도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 많았고 출제진도 출제진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급하게 난이도를 올릴 때 가장 쉬운 방식이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방식 선지를 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원래 수능은 까다롭게 나올지라도 논리적 정합성이 완벽한 지문들 그래서 할 말 없게 만든 이건 진짜 석학이 된 문제구나 그런 뭔가 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 형태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솔직히 뭐 말이 좋아서 뭐 선지의 섬세함이고 뭐 정밀함이지 이거 출제 당국이 얘기한 거고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수능 문제가 이렇게 조잡해 내신스러운데 라는 말이 나오는 스타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모평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 새로운 출제진들도 좀 경험치가 붙고 좀 뭔가 피드백 성찰을 했겠죠. 네. 그래서 예의 어떤 평가원 스타일, 지문의 어떤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되 그냥 까다로움으로 지문의 까다로움으로 난이도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회귀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이런 거는 좀 좋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매 선택자들에게 유리했던 선택 과목의 판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 작년 수능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경향성이에요. 등급 컷의 유리함 때문에 전략적으로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조금 줄이고자 엄매 선택자들만 너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바로잡고자 화작을 까다롭게 내는 그런 출제 경향성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 역대 최다 N수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이제 재수생의 증가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 공식적인 평가원 통계거든요. 34%가 재수생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상위권 N수생들도 상당히 많다. 역대 최고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작년 2024 수능 통계인데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6월 모평이 작년보다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상위권 N수생들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뀐 경향성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이제 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거는 그들도 명분은 있었다. 그들도 출제 경향성을 바꾸는 명분이 있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능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많이 하는 비유가 수능은 오징어 게임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보면은 주최자들이 공정함, 이 세계의 공정한 룰은 막 이러면서 공정함을 명분으로
뭐 게임의 순서도 안 알려주고 뭐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할지도 안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수능도 그런 시험이다. 공정함을 어떤 명분으로 한 출제 경향성의 변화였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입시 제도라는 건 분갈이를 하듯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공정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인물이 썩는다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너무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은 결국에는 N수생들만 유리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역대급 N수생이 많아진 시대에 변별력을 주고 고3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려면 출제 패턴을 바꿔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출제당국이 판단한 면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이제 통계를 보면은 저는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가장 좀 불쌍하다, 가장 짠한 마음이 들었던 해가 작년 고3들. 왜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6월에 갑자기 출제당국이 막 난리를 치고 뭐 평가원장 바꾸고 이러면서 갑자기 패턴을 바꾼대. 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뭐 수능 역사상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태였고, 그보다 더 짠한 친구들이 작년에 재수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막 내가 수능을 알 것 같고, 재학생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막 수능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6월에 출제 경향을 바꾼대. 예, 이 친구들이 가장 짠했거든요, 저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작년에 좀 재수한 효과가 조금 없었다라고 보여질 만큼 국어 성적이 재수생들이랑 현역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출제 패턴을 갑자기 바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출제 경향성 변화는 재수생들과 현역의 격차 완화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역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빛과 그림자 중에서 빛에 해당하는 부분, 출제 경향 패턴에 관해서 빛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N수생들, 재수생들은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N수생, 재수생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본인만의 수능에 대한 정의가 생기는 거죠. 이제 내가 알 것 같고, 수능, A는 B'식으로 수능은 이거다. 라는 섣부른 일반화, 이런 것들이 결국 N수생들 실패의 어떤 발목을 잡습니다. 성공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수생들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급 컷을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등급 컷 역시 마찬가지인 게, N수생들이 대다수가 언매를 선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언매의 평균 점수 상승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화작이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화작이 너무 쉬워서 이 둘 간의 표준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은 좀 굉장히 많이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요. 지금 이게 EBS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등급 컷인데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막 10점 차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1에서 5등급까지 보면은 거의 1, 2점 차죠. 네,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작년 수능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를 출제 당국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내가 등급 컷에서 분리해서, 내가 표점에서 분리해서 언매로 뭐 별로 문법 공부가 잘 돼 있지도 않은데 언매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직도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거는 옛날 얘기다. 근 몇 년간 쌓여온 어떤 화작과 언매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거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급컷 2점만을 보고 언매로 이동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N수생 증가 현상과 맞물려서 더 이 격차는 여러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에서 언매로 변경할 때 제 수많은 상담을 바탕으로 이제 구성한 자료인데요. 화작에서 언매로 변경할 때 이게 좋은 예가 있고 안 좋은 예가 있어요. 먼저 이제 화작에서 언매로 바꿀 때 기본적으로 언매를 하려면 본인이 문법적 지식에 자신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탑재돼 있어야 돼요. 이미 지금 6월이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도 애매하면서 내가 뭐 등급 컷에 대한 어드밴티지 때문에 언매를 가겠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문법을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적성에 맞은 친구들이
갑자기 변경을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바꾼다라는 거는 좀 수긍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비추를 합니다. 단순히 등급 컷의 유리함만 보고 간다거나 그리고 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도피 유학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듯이 뭔가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A가 뭐 좀 두렵거나 싫어서 B로 가버리거나 이러면 B로 가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거예요. 화작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엄매를 한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화작 별명이 뿌띠 비문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의 답을 노출하는 방식이랑 화작이 답을 노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화작의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문학도 오래 걸릴 텐데 그럼 비문학 문제를 해결 안 할 건지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비문학의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면 화작의 풀이 시간 줄이는 건 더 쉬워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나는 빨리빨리 풀리는 엄매로 갈래.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회피형인 거죠. 도피형. 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그냥 암기만 외우기만 하면 되는 엄매로 간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랑 같아요. 어차피. 비문학 안 할 건가요? 공통 과목인데? 아니죠. 그래서 반대 사례, 엄매에서 화작으로 갈 때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역시 엄매 같은 경우는 문법적 지식이 중요하다. 문법적 지식에 자신이 있으면은 엄매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풀이 속도에 자신이 없더라도 독서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해가지고 비문학을 빨리 풀 수 있게 되면 화작도 당연히 빨리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는 방법이다. 그런 친구들은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고요.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 사례 다 발레들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최저 맞추는 정도로 국어를 대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화작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대 사례죠. 의대에 가는 친구들, 정시 이런 친구들은 결국에는 정시 1, 2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 엄매가 1, 2점이라도 표준 점수가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1, 2점에서 내가 의대에 붙고 안 붙고가 결정될 것 같은 친구들은 엄매 밀고 나가야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선택 과목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랑 추천수를 받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서성한 이하는 그냥 화작해라. 서성한 이상 목표가 서성한 이상이면 엄매해라. 뭐 이런 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타깃이 최상위권이다 하면은 엄매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 수능 국어를 위한 제언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액션 리액션 제 특강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 평가원이 이런 액션을 취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액션 리액션으로 구성을 해봤고 액션은 제가 앞서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까지 나타난 수능 경향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면은 EBS의 직접 연계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 올해 6월 모평 같은 경우도 문학, 비문학 할 것 없이 EBS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이걸 잘 분석해보면 출제당국이 단순히 애들을 어렵게만 만들고 있진 않고 EBS로 상당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BS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고 지금 문학 같은 경우도 EBS에서 직접 연계된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연계라는 거는 그냥 지문을 복부 타듯이 내는 거예요. EBS에 있는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EBS 공부, 같은 실력이라도 내가 이거를 한번 공부한 거랑 안 한 거랑 시험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같은 실력이라도 EBS가 제대로 공부되어 있는 학생이랑 안 되어 있는 학생이 등급이 갈릴 수 있으니까 EBS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경향성에 맞는 꼼꼼함. 보통 이제 제가 수능은 큰 그림, 내신은 디테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수능도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꼼꼼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6월에서 나타난 경향성인데, 작년에 이제 선지를 꼬는 방식으로 난이도 상승을 추구했다면 6월에는 지문을 어렵게 내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뭐 N수생도 최대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높이고자 두 개 다 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역대 최악의 불국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꼼꼼한 공부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과의 문과 침공을 막는 거를 일단은 최우선으로 평가원이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뭐 논리학이라던가 뭐 일상 영역의 기술 중 이런 거는 전공을 타지 않거든요. 이런 특정 계열을 타지 않는 제재가 오히려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 모두에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난이도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저만의 팁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건데, 시의성 개념입니다. 이 시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좀 적중을 한 사례인데요. 제가 6월 모평전 마지막 수업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니네 요즘 미니진 하이브 사태 알지? 야, 그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애들이 좀 의아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니진이 잘못했냐 하이브가 잘못했냐 이런 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건 어른들끼리 생각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둘러싼 뭐 주총이라던가 주주라던가 아니면 스톡 옵션이라던가 이런 이론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이제 좀 수능 국어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시의성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좀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총선이 있으니까 뭐 선거 관련 질문이 나오고, 작년에 이제 제가 적중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유행한 해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이론, 뭐 오버슈팅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내고, 이런 게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게 수능과 논술 간의 어떤 접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 논술도 시의성, 시사적인 지식, 트렌디한 어떤 뉴스거리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강한데, 논술과 수능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은 인문 논술 문제에는 코로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근데 수능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보건, 의료, 지식에 대한 걸 냅니다. 수능은 펀더멘탈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 논술을 하면서 좀 시사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최신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수능에 이런 거를 접목시키려면 좀 더 이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니진 기사를 볼 때도 그럼 스톡 옵션이 뭐지? 주주민주주의라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게끔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은 항상 우리 뭐 역사를 봐도 대의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좋고, 뭐 대의 명분도 좋고 변화도 좋은데 항상 희생되는 골짜기 세대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게 저희 어른들이 좀 이렇게 케어를 잘 해주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수학과 이제 발표를 맡은 김선식 선생님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목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컷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분석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 문항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다음은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로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등급컷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저번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떻게 어려워졌냐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6월 모의고사의 어떠한 등급컷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등급컷입니다. 보면은 확통 기준으로 89점에서 85점으로 소폭 하락해 있고, 미적도 마찬가지로 80점에서 78점으로 조금씩 점수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EBS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의 점수 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간씩 점수 하락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이번 모의고사는 약간 어려웠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마찬가지로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어려워진 것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번에 나온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보면은 막 자세한 게 필요하진 않은데 비슷하죠. 거의 유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유제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비슷한 수준은 아니고 거의 똑같다는 수준으로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강사들끼리는 숫자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수능 특강과 많이 비슷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언뜻 봐도 문제수가 정말 많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은 수학 기준으로 선택까지 하면은 30문제인데 공통은 22문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공통만 보여드렸고요. 공통 22문제 중에 11문제가 EBS에서 연계되었습니다. 분명히 평가원이 말한 대로 이번에 평가원 발표 자료도 있는데 분명히 연계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론은 지금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11문제가 연계가 되긴 했는데 막상 이 11문제는 우리가 진짜 맞춰야 되는 진짜 등급이 갈리는 준킬러와 킬러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쉬운 문제. 여기서 쉽다는 거는 뭐 1번, 2번 뭐 이 정도 혹은 뭐 3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 연계가 되어서 이러한 쉬운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엔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은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정말 시중교재, 센, 뭐 그냥 뭐 교과서, 그냥 마플 시너지 이런 내신 교재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로 대비가 가능하고 굳이 그걸 맞추겠다고 수능 특강을 깊게 파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약술론술이라든지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논외로 치고 수능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은 EBS는 분명히 연계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어느 등급대에서 어느 정도 3등급 이상의 등급대에서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등급, 4등급 좀 낮은 등급대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은 등급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차라리 다른 걸로 더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수능 방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1 내용에서 킬레 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게 N수생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N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과생 기준으로 공대생일 때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은 단어 그대로 그냥 미적분 다음 단계로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미적분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미적분학을 사용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항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대생들은 이걸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풀이들이 되게 많았죠. 평가원도 그걸 인식하고 여러 뉴스에서도 그걸 많이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항은 대부분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불리는 이제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 대학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불리를 가를 것이냐?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1 거. 이게 생각보다 고1 게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게 고1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진입 단계도 그렇고 내용의 양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능 범위에 고1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고1 내용을 연계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성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 수능이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고1 내용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수능 방향.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이제 나온 이제 방법인데, 킬러 문항을 객관식으로 바꿉니다. 자,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1번부터 5번까지 찍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주관식은 OMR 카드에서 1부터 999까지 숫자를 기입해서 답을 적습니다. 즉, 찍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죠. 못 풀면 정말 그냥 틀려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5번까지는 일단 공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도 그랬는데 1번부터 55번까지는 객관식입니다. 1, 2, 3, 4, 5 중에 찍을 수 있는 거. 나머지 16번부터 22번까지는 주관식입니다. 찍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15번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일반적으로. 22번은 주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2번에 조금 더 힘이 쏠리고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2번 찍을 수도 없는데 문제 난이도까지 높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정말 막 1%대, 막 3%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객관식은 일단 20%의 정답률이 보장되는데 22번이 그런 식으로 낮게 나와버리면은 완전 이제 수능 절대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은 어떻게 했냐? 전통적으로 나오는 원래는 15번이 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고 22번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투라는 과목에서 적분 쪽 파트 제일 어려운 걸로 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22번 가장 어려운 문항을 15번으로 배치해서 하다못해 찍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게 만들고 2번, 22번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반대로 시간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15번에 있던 문항을 22번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낮은 정답률을 가지는 문제를 없애버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킬러 문항은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자, 앞에서는 앞으로의 수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그런 수능 방향 기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자료 혹은 이제 도표 같은 건데 빨간색은 틀린 거고 색칠이 되면은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원, 이거는 수투, 이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게 쉬운 거고요. 위에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좀 하는 학생인데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는 다 맞아주고 위에서부터 좀 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틀리는 분포가 막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죠. 뭐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잘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나 아니면 어떠한 학생의 상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다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쪽에서 틀리는 것보다 몇 문제 안 되는 이쪽에서 틀리는 게 훨씬 많죠. 이쪽이 선택 과목인데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생별로 어떠한 시험을 봤을 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열심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 과목을 조금 더 파면 좋을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항에서 이제 뚫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사가 파준다. 이러한 솔루션이 있는 거죠. 자, 정확한 분석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확한 분석이 학생별로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학생이 푼 거라서 자, 맞은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맞더라도 맞으면 그냥 맞은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좀 자주 하는 건데 맞았다 하더라도
그 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 풀이가 막 엄청 막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빠르게 접근하고 혹은 문제 의도대로만 풀었다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학생이 그 문제를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강사는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맞았냐? 정말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맞았냐? 아니면 간결하게 원하는 대로 딱 풀어서 맞았냐? 그러한 분석이 필요해야 나중에 등급대가 올라갔을 때 보통 등급대가 낮으면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뭐 푸는 게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요. 근데 일정 등급대로 올라가면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인데 시간이 모자라다 소리가 점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 줄 아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럼 거기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맞으면 맞았어요. 맞으면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그걸 짚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푸는 걸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확통 30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름 이것도 강사들 이게 평가원 문제는 참고로 해설지가 따로 제공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해설지가 제공이 되는데 강사들 집단에서 나름 풀이를 적은 30번 문제인데 이게 확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계산량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길죠? 이렇게 푸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풀이 강의하면서 올린 건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학생한테 적절하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집중 공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이거 거기 보면은 종이에 다 써있긴 한데 학원 메일 주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분석은 시험지 점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험지 풀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풀이를 정말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뜯어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어디에서 개선할 수 있나,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나,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냐. 점수가 아니라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여기 뭐 날짜 적혀 있고 학생 이름이랑 학교, 학년, 학생 풀이 사진 6월 평가원 말씀드립니다.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교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원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독단적으로 혹은 이 메일 주소 학원 주소긴 한데 아무튼 일로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답장으로 분석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들 어차피 무료니까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등급 컷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문항 분석, EBS 연계가 되긴 됐으나 상위 등급에선 살짝 무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수능 방향, 고1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1 문항은 아니고 고1 문항에 관련된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법, 정확한 진단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는 학생별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개선된다면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분석을 맡게 된 강사 권동훈이고요. 자, 이제 목차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어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률 탑3 항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유형들이 어떤 건지, 번호들이 어떤 건지 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영어 공부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은 노력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제 영어는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난이도고요. 여기 보시면 1년 전에 실시했던 6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쉬운 편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작년에도 6월 모의고사의 수능까지 이런 식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면 올해도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수능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아까 처음에 총평 맡으신 형건 후성님께서도 국어하고 영어에서의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똑같이 이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문항별 난이도의 편차가 감소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의 난이도는요. 약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작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기조와 동일하게 어려운 건 내려갔는데 쉬운 문제들의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말을 들어보면요. 평소에는 틀리지 않았던 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쉬운 문제가 몰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쏟거나 앞부분에서 약간 내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요. 당황해요. 앞이 어려우면 뒤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서 멘탈이 무너져서 이 영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어 오답률 탑 1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순서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넣어놨는데 뭐 풀어보시겠어요? 좀 걸리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유형은요. 즉 36번은요. 1년 전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요. 탑 11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탑 4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EBS에서 발표한 오답률을 보시면요. 오답률이 88%. 그러니까 고작 12% 정도의 학생들만 맞춘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능에서 순서 문제로 1번이 정답이 나온 경우가 0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찍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3번 아니면 5번으로 찍게 돼요. 근데 1번이 정답이라는 건 찍기도 피해갔다. 근데 사실은 실제 수능에서는 1번으로 정답이 안 나올 겁니다. 평가원 기조에 따르면요. 이게 중요하죠. 이 연결사와 다이어에 대한 미흡한 대비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영어 어머니께서는 however, 뭐 반대다, 역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지만 실제 영어에서 however는요 역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강조할 때.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뭐 해볼까요? 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두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hoot예요. shoot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어디 shoot? 뭐 축구의 shoot, 그렇죠? 아니면 농구의 shoot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new plant growth와 동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shoot라는 건 뭔가 뚫고 나가는 형상, 즉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새싹, 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다이어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요 제대로 풀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어휘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탑 2를 보겠습니다. 빈칸 완성이에요.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빈칸 같은 경우는 뭐 킬러다 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본문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선지를 고르는 데는 조금 힘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탑 7이고요. 실제 수능에서는요 탑 15 밖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칸이 4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빈칸 4개 중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단어 하나만 넣는 건요 보통 틀리지 않아요 학생들이. 근데 왜 이거를 탑 2로 되느냐? 역시 다이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랫폼이 무슨 뜻이죠? 플랫폼이요. 플랫폼 하면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나 더. 자, 미디엄입니다. 미디엄은요, 스테이크 굵기 아닌가요? 미디엄 레어. 그죠?
이 미디엄의 뜻은요, 우리 미디어라는 매체 있죠? 의 단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복수 형태고요. 미디엄은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서 본 36번과 동일하게 이 다이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이 어휘가 부족하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구조적 접근이 아니라 감으로 푸는 경향인데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 캐리어가 있다. 그죠? 뭐 캐리어가 있다? 아니면 뭐 또 캐리어가 있고요. 뭐 디바이스가 있고 뭔가 뭐 자꾸 캐리어가 나오니까 뭔가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전달한 캐리어? 여행 갈 때? 스토리지? 이렇게 찍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빈칸 앞에 뭐가 있습니까? not이 있겠죠. 그럼 결국 뭐다? 이 캐리어, 즉 미디엄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쉽게 힌트를 줬어요. 어디에다가요? not the media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의 단수 형태임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은 야, 이거 미디어는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information이 중요하겠네 하면서 이걸 그대로 갖다가 3번의 메시지로 제대로 선택을 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쓱 읽으면서 뭔가 캐리어 something, device something 이렇게 한 친구들은요. 1번, 2번 중에 고민을 했을 거고 1번하고 2번이 무슨 차이지? 하다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요. 시간 낭비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뒷문제를 다 틀려버려요. 자, 5단계 탑3입니다. 문장 삽입이에요. 아시다시피 2018학년 이후에는요. 빈칸보다는 순서와 삽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흔히 말하는 킬러 형태로 오답률 탑3 안에 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역시 작년 6월 평가에서는요. 탑5고요. 수능에서는 뭐 13위지만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출제되니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에만 집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쵸? 그 말은 즉슨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빠졌다. 즉 문맥에 단절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esthetic attitude이고요. aesthetic attitude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어에만 집중하면요. 뭐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네? 그럼 중간에 우리가 공백이 없겠네 라고 착각하게 되겠죠. 실제 정답 5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단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쓱 훑으면서 단어들의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paraphrase는 문맥적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paraphrase는요.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말 그대로 스테이크를 고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의미는 똑같지만 나타내는 표현을 다르게 바꾸는 형태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pragmatic attitude 있죠. 이게 바로 meaning of the work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문맥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앞서 봤듯이 구조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만 챙겨도 3등급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어나 수학에서 3등급 이러면 좀 하네. 이런 친구들이죠. 좀만 공부하면 더 올라갈 수 있네 라는 친구들이죠. 근데 20번하고 22번은요. 한국어 선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선지가 한국어인데 왜 틀려?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기하게도 20번과 22번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번은요. AI, 인공지능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만 쭉 나와요. 근데 선지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 선지에 인공지능 내용 나오는 거 한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 아닌 것. 그냥 눈으로만 쑥 듣기 하면서 풀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선지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역시 22번도 똑같아요. 22번은요. 자원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22번은 뭐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4번하고 5번하고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선지는 맞는 선지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단어 단위로 선지의 오답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래서 틀렸어. 저건 저래서 틀렸어. 우리가 보통 수업을 듣다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정답이지? 근데 우리가 사고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맞지, 그게 정답이지 해요.
사고가 빠르게 되지 않는 친구는요. 근데 그게 왜 정답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길어지죠,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이 근거 기반의 문제풀이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 29번이에요. 문법입니다. 과거에는 문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요, 문법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요, 문법 문제 딱 한 문제 나와요. 근데 한 문제 나오는데 오답률이 탑 4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 문법 문제 어차피 틀릴 건데 5분씩 찾고 있어요. 어차피 틀려요. 그죠?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 문법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개념 습득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 그런데 고작 2점, 어렵게 나오면 고작 3점 하나 맞추자고 2달을 버려요. 그 시간이면 차라리 독해 파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죠. 내가 정말로 욕심이 있어서 100점을 받겠다. 그 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는 1등급이나 100점이나 90점 1등급이나 100점 1등급이 다를 게 없는데 욕심이 있어요. 난 정말 100점을 받고 싶다 한다면 문법을 파는 게 맞지만, 아니 문법 하나 틀리고 97점 받아도 1등급이잖아요. 서울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독해 파트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듣기 문항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듣기 문항이고요. 작년부터 듣기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3월에서요, 듣기 문항이 탑 8. 그 다음에 5월에서는요, 탑 12로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점 깎이고 여기서 3점 깎이면요,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만약에 79점으로, 안 되네요. 79점으로 3등급 받았어요.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요. 근데 그 한 문제가 듣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자, 듣기 만점 받고요. 난이도 A, C. 난이도 보통 5개로 나눕니다. D, E가 어려운 곳. A, B, C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거 없이도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해석 연습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A부터 C까지 나눠놨는데요. 여기까지만 다 맞아도 70점, 3등급은 충분히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독해,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독해를 하는지 배우고 훈련한다면 2등급은 금방 올라가죠. 거기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1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최저 등급 기준이에요. 그죠? 정시 파이터 아까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번 수능에서는요. 그죠? 저희가 논술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세종대학교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인서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작년에는요, 자연계열 2개 영역에서 합 6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3등급, 3등급이죠. 그죠? 올해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2개 영역에서 5예요. 그럼 하나는 2, 하나는 3이에요. 영어 2 받으면 솔직히 다른 과목에서 3등급 널널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앞서 들으셨죠? 수학 위험해요. 그죠? 국어 난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2등급 받던 학생이요, 실제 수능에서 3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무조건 1등급을 받아 놓으면은 널널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세종대학교 안 갈 건데요? 그럼 요 위의 학교들은 이거보다 더 세겠죠. 당연히 기준이.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1 아니면 2를 받아둬야 우리가 논술이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든 수능 최저 등급을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영어에 대한 노력 또는 영어 뭐하러 해? 그냥 뭐 대충 해도 뭐 2, 3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정시에 완전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면 영어를 꽉 잡아야 돼요. 그죠? 영어를 꽉 잡고 혹시라도 듣기가 조금 불안하다. 이번에 좀 실수해서 틀렸어. 이번에 영어 듣기 혹시 틀리신 자녀분들 있다면요, 그거 실수 아니에요. 그죠? 영어 듣기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3월달, 5월달에는 좀 어려운 문항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좀 평이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듣기도 한번 이번 방학쯤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법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하나 틀려도 나머지 다 맞으면 98, 97이니까요. 여기까지 6월 모의고사 영어를 통한 영어 분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시를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 파트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딱히 뭐 영어에 대한 관심 없으시죠? 그죠? 그럼 영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저희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평가 모의고사 과학과를 맡은 김덕원 강사입니다. 앞에서부터 국어, 수학, 이제 영어까지 좀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사탕. 네, 수학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영어 선생님께서 당연히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수능이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과목 중에 좀 하나라도 적게 나오면은 최상위권, 즉 그 인원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최상위권에서는 좀 변별력 확보 때문이라도 줄 세우기를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정시에서 과탐 과목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죠.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한테 잘 봤니?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이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국어를 망했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 강사이기 때문에 과탐 점수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학생이 이제 국어를 망했습니다. 그래, 국어는 그래. 내가 잘 모르니 과학은 어떻게 봤니? 선생님, 저는 국어를 망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봤니? 국어를 망한 것 때문에 이게 뒤에까지 쭉쭉쭉 연결되더니 과학까지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했죠. 선생님, 전 점심을 먹고 너무 졸려서 영어 시간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영어 시간에 졸았고 그 한국사도 있고 과탐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너무 못 본 게 마음이 아파서 과탐 시간까지 영향이 갔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과탐이 영향 좀 받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뭔가 탐구에서 점수 하락폭이 이렇게 클 정도인가? 그래서 과탐 과목 전체적인 정시 과목에서 국어 수학과 탐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점이 예를 들어 국어와 수학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1등급은요, 여기와 점수 차이가 한 15점 차이가 납니다. 15점 차이가 나요. 그럼 그 사이에서 한 3문제, 4문제, 즉 한두 문제를 실수했을 때 여전히 1등급 중위권 혹은 그래도 1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등급까지 점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탐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50점이 만점이고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리면 그게 1등급 컷이 됩니다. 그리고 두 문제를 틀리면 2등급 되고요. 세 문제를 틀렸을 때 이번에 3등급이었습니다. 네 문제를 틀리면요, 4등급까지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 즉 실수로 한 문제를 틀리면요, 내가 2등급이 나올 점수인데도 4등급까지 떨어지고 대학을 아예 정시로는 지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국어, 수학, 이제 영어인데 탐구는 제가 가르친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과학 쪽에서 이제 네 문제를 실수를 했대요. 실수를 해가지고 국수 0, 그리고 제가 가르친 화학은 만점 받았지만 지구과학에서 네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이번에 또 다시 공부를. 왜냐면 국수 0이 다 만점인데 탐구가 하나까지, 이 나머지 하나 때문에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낮은 학교를 갈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이 등급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게 2023학년도부터 이공계가 좀 선호되는 현상 때문에 과탐 응시 인원이 사탐 응시 인원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았고 작년 수능 또한 과탐 응시 인원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은 학교들에서 정시에서 사탐을 써도 받아준다, 공대에서 받아준다는 것 때문에
과탐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사탐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25년 6월 사탐 인원이 다시 재역전된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 전체적인 그 점수 분포를 보시면요. 한 요 정도가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래 깔려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확대 보면 요렇게 3등급 인원, 2등급 인원, 이런 1등급 인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요 정도 되는 인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위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럼 요 중위권까지는 여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실수해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물리 1부터 좀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뇌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선택하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어떤지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원은 이번에 역학이 약화되었습니다. 최상 난이도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은데 저희가 모의평가를 매번 이제 받아서 정오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근데 올해 물리가요. 과탐 같은 경우는 A, B, C 3개로만 이제 측정을 해요. 문제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제일 쉬운 난이도, 중위권 정도면 풀 수 있는 난이도. 근데 이번 과탐이요. 물리1이요. C 난이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요. A와 B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감소되었고 변별력이 부재되었는데 사실 생각했던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1등급 컷이나 2등급 컷이 낮았어요. 물론 이번에 1등급 컷 48인 50 예상했습니다. 근데도 낮은 이유는요. 문제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좀 엉망진창으로 바꿔가지고 구비하는 학생들은 원래 내가 풀던 흐름을 깨트린 거지 절대적인 문제 난이도가 높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신유형과 고난도 유형 둘 다 출제되지 않았고요. 9월 수능은 6월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좀 비교를 위해서 작년 6월하고 올해 6월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답열 지금 제일 큰 거 4개를 가져왔는데요. 역학이 총 4개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역학 중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들이거든요. 3가지 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유형이 아예 나오지 않고요. 삭제됐고 이 유형은 삭제되고 이 유형은 약화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역학들은요. 사실 이 비역학이 어렵게 나왔다고 판단하기보단 실제 여기서도 있었지만 뒤쪽에 밀려있던 애들이 위에가 사라지니까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화원 진행하겠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는 개념형 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대, 아까 총평에서 현건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학생들과의 그런 차별점을 갖기 위해 좀 개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좀 정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산 도구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화학은 계산이다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화원에서 원래 세모를 동그라미로 변환하고 얘를 네모로 변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형은요.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방식대로 계속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번 6월에서는요. 얘를 물어내는 방식을 여기서 하나를 가고 여기서 하나를 가서 둘이 만났을 때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이렇게인데 한데 여기가 추론 방법이 뒤집어졌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들으면 나는 이거 그냥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시험장 그 상황에서 맞닥뜨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특강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연계되었는데요. 이제 앞에 수학과는 다르게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연계 문제가 거의 좀 난이도,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다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답률 12부터 13위,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들이죠. 평이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별 비율이 56.9와 35.1로 그렇게 뭔가 다른 선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합쳐도 10%가 안 될 정도로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두 가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낮은 게 15%, 네? 가장 낮은 게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친구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은 요 1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도 찍은 학생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 번호들을 보시면은 과학은 20번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4문항, 즉 4페이지에 나오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별 비율을 가지고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 분석을 하였을 때 마지막 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4페이지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어서 맞춘 학생 수가요, 전체 학생의 30%로 보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4문제 다 아니고요. 그럼 3페이지까지 도달한 친구가 30%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어떻게 하면 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압축해서 문제를 풀어내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1인데요.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도 개념형 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유형, 고난도 유형 역시 출제되지 않았고요. 9월 수능은 6월보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과학 1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다들 유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번에도 오답률 1위부터 4위는 유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유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난도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2024년 수능 문제고요. 여기 프린트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는 2025년 6월 생명과학 1 문제입니다. 보시면 표가 이 정도, 기억, 니은, 디귿이 가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OX가 바뀌었는데, 이거 OX가 바뀌어서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게 풀어내는 알고리즘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막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 아니면 조건 같은 거를 넣는 게 다르다? 아니면 만들어진 알고리즘만 있으면 넣어주는 변수가 조금 바뀌더라도 문제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고요. 충분히 학습된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 정도는 2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난도 2문제가 다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 작년 수능 19번 문제였고 올해 6월 19번 문제입니다. 가계도 문제고요. 가계도 문제인데 요 DNA 상대량이 여기는 하나만 줬고 여기는 3개를 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이 풀어내는 순서 알고리즘만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여기 6월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2개 같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도 유전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방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그 유형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만 바꿨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유형을 내가 겁먹지 않고 준비만 해놓고 비유전 파트에 대해서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셨다면 유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물리, 화학, 생명에 비해서 조금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수생들을 고려해서인지 지구과학 1 인원수가 많아서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변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수능 특강 기출 위주의 구성이었으나 선지 판단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이게 실수를 유발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점수가 요동치고 있다면 위쪽을 더 뚫을 생각이 아니라 아래를 받쳐줘서 내가 아무리 못 봐도 요 2등급은 나온다, 1등급은 나온다 까지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9월 수능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과 난이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 수능 특강에 이제 연계된 문제를 보시면요, 연계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중심별 공정궤도에 대한 공통질량 중심인데, 여기서 파장을 이제 유추해내는 이 유추 방식 자체는 똑같으나 물어보는 선지에서의 그런 디테일한 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걸 물어본다 라는 약간 내신에서 많이 보는 그런 문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수능 특강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수능 특강을 좀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과탐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그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과탐 등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말하기 요즘 네. 근데 그 의대가 지금 전체 동맹휴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서 보내놨더니, 선생님 저 학교는 등록은 했는데 학교는 안 나가요. 그럼 뭐 하고 있니? 물어보면 한두 달 정도 놀다가 그냥 이대로 시간 보내는 거 아까워서 그냥 한 번 더 해보려고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3월, 4월, 5월까지는 내가 학교를 다닐지 이게 얼마나 재개될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나 어차피 합격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육모에 안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 신청은 4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육모 신청했어? 육모 신청은 못했고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네, 이게 거의 지금 7,600명 수업이 지금 날라갔는데, 이게 신입생이 4,6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3,000명이 위에서 이제 드랍이 된다면은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높은 학교 있는 N수생들과 여기까지도 포함된다면은 과탐 같은 경우는 등급 방어가 굉장히 주요한 요소가 되고요. 근데 평가원도 이걸 고려한다면은 고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급들이 들어오는 거를 변별력을 위해 더 고난도로 했다가 피본 사례가 좀 안 좋게 됐던 사례가 불과 4년 전에 피트 시험이 없어졌을 때 약학대학원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대거 수능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과 생명이 굉장히 고난도로 계속 출시되었죠. 2년, 3년 동안. 근데 그때 제대로 변별이 되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평가원이기 때문에 올해 과탐보다는 다른 과목 쪽에서 변별을 시도하지 않을까. 아무리 변별을 해도 한 문제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그럼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아니라 어떻게 변별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40분, 50분을 주면 이 학생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30분 만에 푸는 거는 의대생도 현역도 둘 다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만약에 평가원이 그 변별력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과탐 점수는 한국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시면 영어 보고 그 다음 한국사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뒤에 과탐을 봅니다.
근데 왜 한국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쭉 달려보니까 이제 마지막 과탐쯤 되면 어때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 듣고는 있는데 어렵다 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앞에 있는 것들에 불안감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에는 앞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앞에 시험을 봤던 국어, 수학, 영어를 빠르게 잊고 다시 머리를 과탐으로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간 때 한국사 보통 학생들 한 10분 정도면은 다 풀더라고요. 제가 어제 급하게 육모 한국사 빠르게 그냥 뚝뚝뚝 해봤는데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2등급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국사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30분이란 시간 중에 실제 한국사 풀이에는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과탐에 대해서 개념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집어넣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고 꺼낼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오픈북 시험이 있어요. 그럼 오픈북 시험이 10시부터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갈지 어떻게 노트 정리를 해놓을 건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념 정리도 안 해뒀고 책만 이만큼 쌓아가지고 오픈북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리 저장해놨던 것들을 꺼낼 수 있다면 이 꺼내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험 시간은 절대 30분이 아닙니다. 과탐의 시험 시간은 보통 우리 학생들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 30분씩 놓고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30분씩 놓고 시험 보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는 30분 이상이 걸리고 혹은 한 OMR 카드 작성하는 거 3분 빼고 27분 정도 놓고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한 학생들 실제 시험장 가면 시험 시간 다 모자르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굉장히 온전한 정신 상태, 뇌가 아주 프레시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능 날은 국어, 수학, 영어 다 시간이 끝나고 점심까지 먹고 뇌가 굉장히 혹사당한 상태에서 과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아침 8시 40분부터 과탐 들어가는 3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순간보다 훨씬 더 큰 집중력을 썼어요. 그 경험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은요,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칠 때 30분, 27분, 그 다음에 25분, 24분, 22분, 20분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마지막 수능 전에는 18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계속 압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문제 풀이하는 것을 그 동영상으로 녹화해 가지고 점검해서 어디서 생각이 걸리든지 그런 걸 체크해 주기도 하고요. 등등 시간을 압축하여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6월 모의평가 모든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대학감 현건우 소장님 오셔서 전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